안녕하세요. 디스멘토리입니다. 파닥파닥 수조 안에서 힘차게 물을 튀기는 광어의 역동적인 소리. 이곳은 노량진 수산시장이 아닙니다. 지구 반대편 미국 뉴욕 맨해튼 중심가에 위치한 한 고급 해산물 식당입니다. 지금 미국인들 눈앞에서 펄떡이고 있는 이 싱싱한 광어는 놀랍게도 방금 비행기를 타고 날아온 녀석이 아닙니다. 이 광어는 무려 2주라는 긴 시간 동안 거친 파도를 가르며 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왔죠. 그런데 이 광어가 태평양을 건너올 때 상식을 깬 조건이 주어졌습니다. 2주 내내 좁고 캄캄한 수출용 컨테이너 박스에 갇혀 있었지만 이 광어들에게는 단 한 방울의 물도 공급되지 않았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밀폐된 공간에서 수많은 물고기가 내뱉는 배설물과 탁해진 수질 때문에 진작에 폐사의 썩은 냄새가 진동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녀석들은 지옥 같은 환경을 버텨내고 살아서 미국인들의 식탁에 오를 수 있었을까요? 이건 마술이다. 한국에서 도착한 화로 컨테이너의 문이 열리는 순간 미국 현지 수산물 바이어들과 검역 관계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광어가 아직도 살아서 팔딱거리고 있었으니까요. 오늘은 미국인들이 안 먹고 싶어도 먹을 수밖에 없는 한국산 생선, 광어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1980년대만 해도 광어는 그야말로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양식 기술이 없어 전량을 자연산에만 의존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고급 어종으로 통하는 도미나 농어보다 훨씬 더 비싼 몸값을 자랑했죠. 아버지가 월급날 큰맘 먹고 사오시던 귀한 음식이었고 횟집 주방장들은 이 비싼 광어를 조금이라도 더 돋보이게 하려고 접시에 무늬가 투명하게 비칠 정도로 얇게 포를 떠서 손님상에 내놓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동네 배달앱을 켜면 가장 만만하게 시켜 먹을 수 있는 국민 생선이 됐으니까요. 워낙 흔하고 쉽게 접할 수 있다 보니 때로는 광어 따위라며 가벼운 취급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심코 먹는 이 광어 한 점에는 자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치열하게 싸워온 수많은 과학자와 어민들의 피땀이 녹아 있습니다. 사실 광어 양식의 원조는 우리나라가 아닙니다. 일본입니다. 1980년대 초반 일본은 이미 인공적으로 종자를 생산하는 기술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대량 생산이라는 결정적인 문턱 앞에서 스스로 주저앉고 말았죠. 타산이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광어는 생물학적으로 아주 까다로운 녀석입니다. 고등어나 숭어처럼 물속을 입체적으로 헤엄치며 떼지어 다니는 물고기가 아니라 바닥에 배를 납작하게 깔고 생활하는 저서성 어류입니다. 즉 수조의 물 깊이보다는 무조건 바닥 면적이 널찍해야만 수십만 마리를 키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땅값이 천정부지로 솟구치고 인건비마저 비싸던 일본의 환경에서 그 넓은 부지를 확보해 까다로운 광어를 대량으로 키워내기란 경제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결국 일본은 막대한 돈을 들여 양식장을 짓느니 차라리 바다에 나가서 잡아먹는 게 훨씬 싸게 먹힌다는 결론을 내리고 대량 생산을 포기합니다. 그 틈을 파고든 것이 한국입니다. 1980년대 중반 한국 정부와 수산 당국은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로 결정합니다. 그 첫 번째 타깃이 바로 고부가 가치 어종이었던 광어였습니다. 제주도와 남해안의 어민들은 부푼 꿈을 안고 전 재산을 털어 바닷가에 수조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았죠. 자체적인 기술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구하기 힘든 일본의 양식 서적을 더듬더듬 번역해서 공부하고 일본 양식장을 어깨너머로 훔쳐보며 흉내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결과는 실패 연속이었습니다. 조금만 수온이 변해도 사료 배합이 조금만 틀어져도 광어들은 시름시름 앓다가 수면 위로 하얀 배를 뒤집고 떼죽음을 당하기 일쑤였습니다. 단순한 노력과 열정만으로 극복하기에는 생명의 벽이 너무나 높았던 겁니다. 무엇보다 어민들이 힘들어했던 건 느린 성장 속도였습니다. 치어를 횟감으로 쓸만한 1kg짜리 성체로 키워내려면 보통 18개월에서 24개월이라는 기나긴 시간이 필요했으니까요. 꼬박 2년을 바다 옆에서 밤낮으로 노심초사 보살펴야 겨우 돈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 기나긴 2년의 세월 동안 여름이면 들이닥치는 태풍과 붉은 적조 현상을 무사히 넘기지 못하면 양식장은 하루아침에 폐허가 됐습니다. 치솟는 사료비와 전기세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출하 시기는 아득하기만 하니 어민들은 빚더미에 올라앉으며 절망의 늪으로 빠졌던 겁니다. 일본을 뛰어넘겠다는 당찬 포부는 한낱 몽상에 불과했던 것일까요? 단순히 남의 방식을 모방하는 것만으로는 결코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은 그 순간 새로운 패러다임이 제시됩니다. 우리 바다 환경에 맞는 우리만의 독자적인 품종을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2004년 국립수산과학원은 전세계 수산업계를 뒤흔들 거대한 프로젝트에 닻을 올립니다. 바로 킹럽치 개발 사업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를 유전자 조작, 즉 GMO가 아니냐고 오해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더 맛있는 쌀이나 과일을 얻기 위해 우수한 품종끼리 교배하듯 가장 튼튼하고 우수한 유전자를 가진 개체들을 자연적으로 짝지어주는 전통적인 선발 육종 기술입니다.
이 작업은 그야말로 피를 말리는 인내의 시간이었습니다. 연구진들은 전국 방방곳곳의 양식장을 이잡듯 뒤지며 수십만 마리의 광어 중 가장 밥을 잘 먹고 성장 속도가 빠르며 질병에 강한 상위 1%의 우량아 광어들을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들끼리 짝을 지어 1세대를 얻고 그 1세대 중에서 다시 최고만 골라 2세대를 번식시키는 무한루프에 돌입했습니다. 말이 쉽지 한 세대를 얻기 위해 수년을 기다려야 하는 지루한 싸움. 그렇게 꼬박 7년이라는 세월 동안 유전자를 개량하고 다듬은 끝에 2011년 드디어 세계 수산 역사에 유례가 없는 괴물 품종 킹럽치가 세상에 등장합니다. 이 킹럽치의 스펙은 그야말로 경이로움 그 자체입니다. 성장 속도는 일반 광어보다 30% 빨랐는데 과거 치어에서 1kg짜리 성체로 키우는데 꼬박 24개월이 걸렸다면 킹럽치는 단 1년 2개월 만에 출하가 가능해졌습니다. 여기에 질병에 대한 면역력도 획기적으로 높아졌습니다. 폐사율이 급감하고 생산기간이 짧아지다 보니 당연히 양식장에 들어가는 사료비와 유지비 등 생산 원가가 뚝 떨어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횟집이나 배달앱에서 삼겹살을 먹는 가격으로 푸짐한 광어회를 즐길 수 있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 육종 기술 덕분입니다. 하지만 기술 혁신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데 성공했으니 이제는 좁은 국내 시장을 넘어 세계로 나갈 차례였습니다. 가장 탐나는 시장은 활어회 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미국이었는데요. 하지만 태평양을 건너야 하는 벽이 가로막았습니다. 살아있는 생선을 미국까지 어떻게 보내느냐가 관건이 된 것이죠. 비행기에 태워보내자니 운송료가 너무 비싸고 그렇다고 배에 싣고 가자니 부산항에서 미국 서부 롱비치 항구까지 꼬박 2주가 걸립니다. 그 2주 동안 좁은 수조 안에서 수천 마리의 광어가 뿜어내는 배설물을 치우고 물을 갈아주는 것은 태평양 한가운데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물고기의 시간을 멈춰버리는 마법, 세계 최초의 무한수 활어 수송용 특수 컨테이너입니다. 이 기술의 핵심은 바로 동면 유도입니다. 광어는 변온동물이기 때문에 주변 수온이 10도 내외로 뚝 떨어지면 생존을 위해 스스로 대사활동을 극도로 낮추고 마치 겨울잠을 자는 듯한 가사 상태에 빠져듭니다. 연구진은 특수 제작된 컨테이너 내부의 수온을 0.1도 단위로 정밀하게 제어해 광어들을 일제히 깊은 잠에 빠뜨렸습니다. 잠이 든 광어는 호흡이 느려져 산소를 거의 소비하지 않고 움직임이 없으니 배설물도 배출하지 않습니다. 이 덕분에 2주 동안 물을 갈아주지 않아도 수질이 오염되지 않고 깨끗하게 유지되는 시스템이 완성된 것입니다. 결과는 대성공. 깊은 잠에 빠진 채 태평양을 건너 미국 항구에 도착한 광어들은 현지에서 컨테이너 문을 열고 수온을 원래대로 서서히 올리자 언제 잤냐는 듯 파닥파닥 힘차게 꼬리를 치며 깨어났습니다. 생존율이 무려 99%에 달했죠. 이 믿기 힘든 광경을 두 눈으로 목격한 현지 바이어들과 검역 관계자들은 이 기술력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이 물류혁명 덕분에 한국산 광어는 비행기 운송료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저렴한 가격으로 미국 대륙에 상륙할 수 있었습니다.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과 갓 잡은 듯한 싱싱함을 무기로 코리안 할리벗은 뉴욕과 LA의 한인타운은 물론 현지 백인들이 즐겨 찾는 최고급 식당의 식탁까지 완벽하게 점령해버렸습니다. 가장 아이러니한 건 원조국가 일본의 상황입니다. 활어회 문화의 종주국을 자처하던 일본이지만 정작 자국 내 양식장들이 채산성 악화로 하나둘 문을 닫으면서 이제는 한국산 광어를 대량으로 수입해다 쓰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일본의 까다로운 바이어들이 직접 한국을 찾아와 광어의 육질을 만져보고는 살이 단단하고 특유의 흙내음조차 완벽히 잡혀 일본산보다 훨씬 낫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과거 어깨너머로 일본의 기술을 베끼며 눈물을 삼키던 시절을 생각하면 그야말로 제자가 스승을 뛰어넘는 청출어람의 통쾌한 역전극이 아닐 수 없죠. 이 모든 기적의 중심에는 제주도가 있습니다. 제주도는 연중 일정한 온도로 솟아오르는 청정 지하 해수라는 천혜의 자연 조건과 어민들이 수십 년의 뼈를 깎는 노하우가 결합되어 전 세계 양식업체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양식장이 아니라 명실상부한 글로벌 광어 실리콘밸리죠. 흔히 수출 효자 품목이라고 하면 반도체, 자동차, 스마트폰만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동네 횟집에서 흔하게 마주치는 이 광어 한 마리에도 대한민국의 치밀한 유전공학, 사료화학, 그리고 최첨단 콜드체인 물류기술이 총망라되어 집약되어 있습니다. 반도체가 산업의 쌀이라면 세계 시장을 호령하는 한국산 광어는 바다의 반도체입니다. 오늘 저녁 퇴근길에 만나는 광어회 한 접시 어떠신가요? 이상 팩트로 생선을 읽는 디시멘터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하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닷컴으로 제보해 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